안녕하세요. 네, 정동회계법인의 최정길 본부장입니다. 예,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예, 25년도 3월 6일자로 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예,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만 발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예. 전부 다를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예, 그 조문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5조에 인력지원비 사용 용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참여 연구자 또는 연구 지원 인력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4대 보험 기간분과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 내용인데 말 그대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4대 보험의 그 발생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질의도 되게 많았어요. 예, 여태까지 질의가 되게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인건비로 처리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연구활동비로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된다 갑론을박이 되게 많았는데 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되는 4대 보험의 기간 부담금과 퇴직급여 충당부채 적립액에 대해서는 간접비로 쓰도록 바뀐 겁니다. 간접비에 보면 연구지원비, 인력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이렇게 사용 용도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인력지원비 사용 용도에 추가를 시켜놨습니다. 따라서 참여 연구자 또는 연구 지원 인력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4대 보험 기간 부담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액은 간접비 중 인력지원비로 계상을 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금액을 만약에 인건비로 집행을 하게 되면 불인정 처분 받겠죠. 왜냐하면 간접비로 집행해야 될 항목을 직접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목의 사용 용도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인정 처분 받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은 뭐냐면 연구개발 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호에 따라 계상하여 하며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 전보 주거 관련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연구원이 파견을 간다. 뭐 어디로 전보로 간다. 이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된 비용들이 발생이 돼요. 뭐 주거 관련 비용도 있을 수 있고 출장 여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파견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본 사업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뭐 대학이나 기타 비영리기관이나 영리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파견과 관련된 비용을 연구비로 인정을 안 해줘요. 인정을 안 해주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일반 기관, 특히 대학교 같은 경우에서 파견 비용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파견과 관련된 비용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본 사업에서만 인정을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아니다. 그냥 일반 뭐 대학교 비영리 기관에 해당이 된다. 그랬을 때 우리도 참여 연구원이 파견이 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사업을 수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파견 비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본 사업에서만 인정을 해주지만 해당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가지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또 인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본 사업인 경우에는 그 정부 출연 기관의 장이 승인을 해주면 그냥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파견론과 관련된 비용이 필요하면 일단은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이라는 건 아셔야 돼요. 따라서 이거는 뭐 회계법인에 문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연구활동비를 써야 됩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기 전에 파견 비용이 계상이 되는지 가능한지를 먼저 전문기관에 문의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질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바뀌면서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공무원이 참여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과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과 공무원 여비 규정 중 큰 걸로 하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큰 걸로 하라는 게 좀 너무 뭐라 그럴까요? 판단하기가 좀 모호하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참여 연구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중 선택해서 쓰라고 바뀌었습니다. 선택사항으로 바뀌었는데, 따라서 연구기관에서는 뭐 비영리기관이든 영리기관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뭐 여비 규정이 없다, 여비 규정 자체가 없다, 내부 규정이 없으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쓸 수밖에 없네요. 선택을 할 대상이 없으니까. 자, 근데 우리는 자체 규정이 있다. 그랬을 때 공무원 여비 규정과 비교해서 우리 공무원 여비 규정을 그냥 적용할 거야,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선택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항목이 뭐냐면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이 정액으로 지급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일비는 자체 규정으로 하고, 아니면 뭐 숙박비는 자체 규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식비는 뭐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냥 자체 규정을 쓰거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쓰거나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 라는 걸로 개정된 거를 좀 안내 드리고요. 자, 다음은 이제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와 관련된 부분을 좀 안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해외에 연구자를 유치할 때 그 해외에 계신 분을 외국인도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해당 과제의 연구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해외 연구자를 초청해서 우리 과제의 참여 연구원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해외 연구자를 초청하게 되면 각종 비용이 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그 비용이 발생됐을 때 그냥 해외에 계신 연구자를 내가 초청하면서 비용이 발생되니까 그 비용을 무조건 연구비에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된 거를 보면서, 이건 뭐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제가 발췌를 해서 이번 강의 때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일단은 무조건 연구비를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그 각호가 뭡니까? 일단은 세 가지죠. 지원 대상자가 누굽니까? 해외 그 연구자죠. 해외 연구자가 전체 연구개발 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단계를 말하는데, 그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해야 돼요. 뭐 한두 달 참여하려고 해외 연구자를 등록시켜 놓고 뭐 유치 지원비, 뭐 체류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초청하는데 들어가는 뭐 항공여비나 체류비, 뭐 체재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 대상자가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 기관의 장과 뭐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적 관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연구 책임자의 조카, 뭐 육촌 조카, 뭐 이런 식으로 된 분을 해외 연구자 유치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해외 연구자 유치를 위한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규정이 있어야 돼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도 없는데 해외 연구자 유치를 위한 비용이 연구비로 처리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요건을 충족 못하니까.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해외 연구자 유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체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런 세 가지 요건에 충족을 했을 때 그냥 무조건 또 인정되는 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즉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해외 연구자 유치와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했습니다라고 충족함을 통보하시고, 자, 이러이러한 걸 다 충족했으니 우리 해외 연구자 유치 비용을 연구비로 쓸 수 있도록 승인해 주세요 라고 승인을 득해야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승인을 득하지 않으면 역시 또 인정이 안 되고,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 못하면 인정이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첫 번째하고 세 번째인 것 같아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부 자체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체 규정에 따라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걸 충족해야 된다. 이걸 충족하지 못하, 이거 모두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어겨도 해외 연구자 유치 비용은 연구비로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승인을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해 가지고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가 증액돼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도 자의적으로는 안 되고, 역시 이것도 사전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득하지 않으면 불인정 처분받는다라는 내용을 좀 강조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국제공동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건데, 일단은 국제공동 연구개발비는 그 사업 공고 시에 그 국제공동 연구개발이라는 걸로 공고가 돼야지만 좀 인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떤 과제가 국제공동 연구개발비로 인정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 모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매뉴얼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돕고자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좀 해설을 해드리고자 하는 건데,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공통사용기준이라고 타이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국제공동 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계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공고에 가능하다라고 공고가 된 과제만 가능한 거고, 그랬을 때 우리는 공고가 됐어. 그래서 국제공동 연구개발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잘 또 모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 기준을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일단은 정부 출연의 기본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출연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가능하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신하고요. 자, 두 번째,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과제 개정에서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된 국제공동 연구개발비는 사용실적 보고서 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일단은 국제공동 연구개발비는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기관하고 국제적으로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할 텐데, 그 기관에다가 계좌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그 기관에 소속된 뭐 연구 책임자가 됐던 외국인이 될 수도 있어요. 기관이 아니고 개인하고도 국제공동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 개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실적 보고서 등의 연구개발비가 사용된 거로 봅니다. 이체가 되는 순간에.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그 기관에서 이걸 꼭 다 썼는지 안 썼는지까지 확인 안 하고 이체된 것만 확인해도 사용된 거로 보겠다 라는 내용이죠. 우리나라 기관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연구개발 기관의 장은 국제공동개발비 사용에 관한 연구개발 기관과 국외기관 계약서, 이게 계약서, 협약서가 있어야죠. 계약서,
계좌이체 증명 등 증명 자료를 갖춰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정사항 중에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80조 부분이 조금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리기관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의 기관들의 현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규정에 제80조의 연구개발비 정상기준 해갖고 제1항부터 해서 8항까지 쭉 하고, 그 다음에 9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8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회장이 현물부담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적정하게 부담한 것으로 본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에서 별도로 현물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정산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현물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현물부담 확인서로 그냥 가름을 했어요. 정산을 가름을 한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 부분이 바뀌었어요. 오른쪽으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구항이 좀 변경된 거죠. 자, 적정하게 부담한 것으로 본다가 추정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추정한다로 본다는 건 뭡니까? 일단은 적정하게 부담한 거로는 생각하는데, 추정을 하는데, 다만 내가 추정한다는 거지 이거를 간주한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현물부담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또는 제출받은 현물부담 확인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고 판단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81조에 따른 방법으로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 신설 단서 조항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기관에서는 아마 현물 부담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즉슨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현물 부담 금액이 적정하게 사용됨을 확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연구기관에서 제출된 현물 부담 확인서가 가공되었는지 아니면 허위로 계상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가공해서 허위로 계상된 확인서가 많이 제출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 부담을 이행한 걸로 간주를 해버리는 그 안 좋은 사례들이 되게 발생이 돼서 이게 추가된 조항입니다. 따라서 현물 부담 확인서가 정확하냐, 그걸 보려면 현물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겠죠. 대부분이 인건비일 텐데, 인건비를 제대로 부담을 했는지를 정산을 하지 않으면 현물부담 확인서에 대한 오류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니까, 결국에는 현물에 대해서도 정산을 하는 쪽으로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2025년 3월 6일자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주요 개정 사항과 그 다음에 개정은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추려서 해설 강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